데려가 있는 얼어터진 생선까지 왜 들여다보느냐, 그런 의미로 또 제가 항의를 하죠. 이렇게 퍼포먼스로 틀려면 다 털어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나놓고 다 털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빤스만 입고 항의 퍼포먼스를 하죠.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요. 제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또 요것을 여기 이제 체포당해. 예. 이래서 바로 이 경찰청 앞에서 요러 하다가 빤스 입고 설치다가 털려요 제가. 또 잡혀가. 이게 제가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부산 시경에서 하기 전에 1인 시위, 부산 시경에서 1인 시위 피켓팅, 요거는 부산 서면에다가 뿌렸던 전단지. 결국 요래 잡혀간다. 그게 불과 2년 전이었나? 그래서 이제 검찰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죠. 그 1인 시위의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1인 피켓팅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법조인들에게 질문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편의 행위로서 전단지를 만들어 불특당수에게 정치위협을 저희 행위는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까?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요렇게 했는데 하여튼 아직 재판을 안 하네. 씨바. 하여튼 어찌 될라가 모르겠죠. 박근혜 탄핵 증문에 와서 결심 공판이 자꾸 연기되고 있어요. 정세를 본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고자 애국의 맹세라는 노래. 요거는 성주가 아니지. 어디냐? 성남시에서 했었던 저항예술제. 자, 요렇게 근데 이제 제가 요 정도 저지른 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니까 요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요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이후로요. 제가 요렇게 한 이후로 전국에 제 앞에는 이하 작가라는 분이, 작가 이름 리하예요. 리하. 그 양반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광화문이 아니고 어디죠? 동아면세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전단지를 뿌렸는데, 애도 뿌렸어요. 그 전단지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저도 뿌리고, 서울 홍대, 명동 곳곳에서 시국 전단지, 시국 패러디, 정치 패러디 풍자, 요런 전단지가 쫙 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게 뭐가 심상치 않구나 해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됐다. 뭐 요런 제 자랑 깔때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렇게 저지른 요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 정도가 이야기는 나오는데, 사실 요렇게 정리해서 이야기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뉴스화 되지 않은, 기사화 되지 않은 내용도 엄청나게 많더라. 그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지금의 최순실, 그죠? 공안정국 조성하려고 어디갔지? 비선실세 그거 있는데, 둥그리 전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전단지가 12탄까지 나왔나? 그랬는데, 전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구나.
예, 여기 있죠. 정윤의 연못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 예? 박근혜에 비하면 이명박은 성군이네. 뭐 이런 거. 여기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 이 비선실세, 검은꼬리 3인방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불과 2년 전이다. 2년 전. 2년 전에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지금의 정국이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루왔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박근혜의 어떤 실세, 비서실세, 그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고 지금의 탄핵정국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양한 언론, 대한 언론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언론들을 키워냈고 지켜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론들을 지켜내야 한다. 요 이야기를 제가 주로 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또 어디 갔냐? 고발뉴스입니다. 고발뉴스. 자, 요렇게 결론을 냅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어이씨, 고발뉴스 이상호 어디 갔냐? 바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할 수 없다. 이상호, 고발뉴스 이상호가 했던 고발뉴스 프로 중에 상하이 임시정부락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2년 전에 최순실에 대해서 이미 터뜨렸고, 거기에 대한 고발들을 해왔고, 내용들을 패러디 해왔고, 알려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호에 뛰어들게 되고, 세월호 관련한 다큐 다이빙배를 만들게 되고, 그죠? 다이빙배를 만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TBS에 요 세월호 관련한 다큐 다이빙배를 방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돈 500만원 중에 세금을 뗀 445만원만가 그것을 전액 다 4.16 가족협회 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전액 기부하게 됐다. 자, 우리는 아직까지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우리라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상호 기자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요즘 달걀 사재기 어떠저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과거에 2013년도 고발뉴스는 비판 기사를 삭제하며 광고주를 주겠다는 SPC 임원들의 통화 녹음을 거꾸로 고발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는 고발뉴스의 운영이 너무 2013년입니다. 2013년도에 후배들이 점심 먹일 돈이 없던 시기였다. 그래서 전 직원을 데리고 매일 점심 먹으러 서강대 대학 구내식당까지 원정을 다녔어야 했는데, 부자 회사 MBC에서 해직된 지 얼마 안 되는 대한매체 고발뉴스입니다. 창업자로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SPC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를 고발하는데 함께해준 후배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 요즘 고발뉴스의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성구스러운 게, 사실 요즘 저희는 대학 구내식당까지 안 가고요, 근처 다른 회사
에, 단위는 식당 단위거든요. 자, 요만큼 나아졌다. 요만큼 나아졌다. 그게 이렇게 목숨 걸고 수십 건 수백 건의 고소 고발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취재하고 폭로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는 대한언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진실을 접하게 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를 바라보고 있는, 정세를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 언론들이다. 그 대한 언론들 중에서는 뉴스타파, 오늘의 미디어, 그죠? 민중소리, 뭐 우리 그 한겨레, 보통 보면 한겨레, 경향신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메이저입니다. 메이저고, 그 뉴스타파, 그죠? 고발뉴스 이런 것들이죠. 주갤려 힘내시다니. 그래서 이제 광장, 아고라, 소통, SNS, 사실 이제 고발뉴스 요쪽도 이제 SNS 요쪽이 강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파파이스 이쪽도 원래 그쪽 강하죠. 그리고 딴지일보는 지금 역사가 벌써 20년 넘었나? 한 30년 다 돼가는구나. 딴지일보 그러면 코겔 갤러리들이 나오죠, 그죠? DC 인사이드 이런 것들 갤러리, 오늘의 유머, 그죠? 요런 쪽을 얘기한다. 그것들이 대한 언론, 대한 미디어 또는 우리들의 소통 통로다. 그래서 아고라, 각 경제방, 정치방, 사회방 요런 것들, 그죠? 주식 빼고 다 산다 주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젊다? 어쨌든 진보라면 진보, 야당이라면 야당, 아니면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아니면 이게 뭐 빨갱이나 빨갱이, 아니면 좌경 세력 다 좋다. 이게 뭐든 다 좋은데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 주류 기득권 권력 세력들이 아닌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세력들은 있다. 그들은 늘 약자의 편에 또는 약자로서 그 현장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래전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들었던 애국의 맹세를 듣게 된 배경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쭉 달려왔고요. 잠시 그 다음에 영상 다른 거 하나 골라놓고 한숨 돌리고 다시 또 이 고발 뉴스구나. 착각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좀 깊은 이야기라서 자, 재미나게 웃기는 영상 하나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서 이렇게 55초짜리 강주사 I have a 주사 I have a 마늘 마늘 주사 I have a 주사 I have a 감초 감초 주사 마늘 주사 감초 주사 청와대 상비 주사 청와대 상비 주사
예, 지금 보신 영상 어때요? 재밌죠? 재미없나? 나만 재밌었나? 에이씨. 이 주주는 영상 이거 어디 갔지? 파파이스 나온 영상.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2011년 대선 1년 전이에요. 2011년 9월 5일 날 벌어집니다. 유경재단을 놓고 박근혜, 박근영, 박주만 3형제 간에 오랜 분쟁이 있어 왔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이 분쟁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어깨 역할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인 박용철 씨예요. 박용철 씨는 지금 말씀드린 어깨 역할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일가들이 앉아있을 때 바로 뒷줄에 앉을 만큼 이분이에요. 오촌이니까 가까운 분이었어요. 어깨 역할을 했고, 어깨 역할을 했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양쪽이 부딪힐 때 폭력 사태가 났을 때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을 살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의 사촌인 박용수 씨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산에서 자살을 했다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둘이 술 마시다가 돈 문제 때문에 동생 박용수 씨가 사촌 동생 사촌형 박용철을 칼로 찌르고 망치로 때리고 해서 난자해서 살해하고 본인은 새벽에 야밤에 사실은 불도 없는 산을 2시간을 타서 거기서 목을 메고 이런 식으로 수건을 덮고 사망 자살한 사건이라고 경찰에 결론 낸 사건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건이. 2011년 9월 6일 5시에 사체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근데 6일 날 오후에 경찰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경찰은 목을 맨 박 씨에게서 흉기가 발견된 점과 CCTV 등을 미뤄볼 때 자살로 추정되는 박 씨가 피살된 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상의 수사 결과 발표를 사체를 찾은 지 몇 시간 만에 냅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살해를 했다고 한 박용수 씨입니다. 살해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과가 없습니다. 167에 73kg입니다. 저기 누워 있었던 아까 박용철 씨는 176에 105kg 유도 선수 출신의 거구입니다. 근데 그분을 혼자서 제압하고 차 밖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 거구를 끈 흔적도 없고 옮긴 흔적도 없습니다. 피가 났으면 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흔적이 없어요. 가뿐히 들어서 거기다 놨습니다. 자살한 박용수 씨의 위에서 녹지 않은 알약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정장제, 이른바 설사약입니다. 자살하기 30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자살하기 30분 전에 설사약을 복용했습니다. 자살을 하러 가는 거리가 2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이고 암벽 등반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야밤에. 그리고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 저도 살인사건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가장 이상한 유서입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유서대로 절대 땅에 묻지 않고 바로 화장했습니다. 이 필적에 대해서 국과수에 검증을 했는데 이게 박용수 씨가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혈흔이 나온 칼에서 그리고 망치는 없었고요.
칼, 망치 모든 그런 도구에서 박용수 씨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자기가 자살을 할 거면 사형하고 나서 지문을 지울 리가 없잖아요. 곧 자살할 사람인데. 자, 그리고 아까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수건을 위에다 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재판에 나온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러 가는 중에 땀을 닦았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박용수 씨의 등에서 시반, 그러니까 죽었을 때 피가 어떻게 고입니다. 시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목을 맨 사람한테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박용수 씨는 시반이 등에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을 맨 박용수 씨가 상당 기간 죽은 뒤 누워 있다가 목을 맸다는 이런 의학적인 가설도 가능합니다. 칼질, 망치질이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네, V자, X자 난자를 했습니다. 박용수 씨는 전과도 없고요. 사람을 하나 때릴 수도 없는 아주 호리호리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둘 사이에 굉장히 절친하다고 했었어요. 박용수 씨와 박용철 씨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일자 술자리 장소 스텝바는 없는 술집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치를 찾았는데 없어요. 스테파라는 데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찰에는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리기사의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경찰이 CCTV를 분석해서 지금 수사에 나섰다고 했는데 경찰에는 CCTV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발표로는 둘 사이에 돈 문제가 발생해서 다투다가 죽였다고 그렇게 발표됐거든요. 두 사람과에는 금전 거래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박영수 하나만 보내지 박영수도 같이 보냈냐? 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점프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전혀. 네. 왜냐하면 우리도 몰랐어요. 이 둘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친한. 집안 사람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고 흉금을 틀어놓고 또 서운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해주는 그런 사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한쪽은 몸을 쓰고 한쪽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는 친척들도 그래요. 너무 친했기 때문에 둘이 죽일 일이 없다고. 가족들도 다 그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경찰은 둘이 사이가 나빠서 돈 때문에 죽였다고 발표됐고 누구도 그거를 가족들도 나서서 반론하지 않아요. 네. 부인, 동생 다 모여서 얘기하는 말이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셨어요. 얘기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황모 씨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황모 씨는 살해된 박용철 씨의 오른팔이었고요. 아버지는 조직폭력배 출신이었고요. 네. 그분은 짱구파의 보스였습니다. 웃기지만 하여튼 짱구파의 보스였어요. 그 어깨죠, 그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증인을 채택해야지 하고 열심히 찾았더니 통수증이 있었단 말이야. 증인 신청을 우리가 했어요, 법원에다가. 우리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 찾아달라고 결국. 했더니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사망했어요. 사망. 왜 이 아이한테 처음부터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해야 될까? 출생신고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했어요. 살아라. 제발 살아라. 잠시만요.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눈물이.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사망했어요. 사망. 이분이 우리는 죽은 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재판관장에서 증인으로 신청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 죽었구나. 이 사건 관련해서 주요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이 살인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어요. 발단이 된 사건이 바로 신동욱 씨입니다. 발단이 된 사건. 여기서부터 등장하시는데 유경재단이라고 아시죠? 유경재단은 박근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박근혜 씨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하고 유경재단에서 살고 있었죠. 옹기종기. 그러다 박지만 씨가 갑자기 박근혜 씨한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유경재단을 뺏기 위해서 격렬한 싸움이 시작돼요. 조폭을 동원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죠.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에 격렬하게 싸우던 와중에 그 폭풍 같은 때에 잠깐 거기서부터 본인이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 죽은 조카로부터 2007년 6월경에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박근혜 캠프에서 중국의 재경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 일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가서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청도로 갔는데 비행기는 위하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데가 위하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위하이 공항에서 3시간 반을 달리는 동안에 중간 지점에 가니까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로 드셔야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회를 먹고 싶소. 그 간 곳이 청도시 위청구에 있는 부산 횟집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대리석 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아주 낡은 자강을 타고 나왔는데 머리는 깍두기, 전형적인 그 살기가 어려지는 그 조폭. 그 사마페라고 중국에 조폭이 있었는데 그 중국 현지 조폭들이 웨이하이에서 청도까지 에스코트를 했고요. 저녁과 술자리에 그 사람들이 동행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국에 했습니다. 조카가. 그러면서 얘기가 회장님 박 부장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박 사장 아닌가? 내 조카가 박 부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그 사마페 두목 네. 그분에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장은 중국말을 할 수 아는 사람입니다. 난 무슨 말인지 들을 길이 없지요. 근데 아마 그게 빨리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뭐 이런 것 같아 내 감으로는. 두 번째 술집을 갑니다. 술집을. 회를 먹고 그 다음에 그 가라오케 같은 룸사롱 같은 술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픈된 공간이었고 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가져온 이 사람 맥주를 박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건바에 이러니까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옆에 조직 폭력 보스의 또 똘마니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거 안 마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갑자기 테이블을 보니까 옆에 있던 아가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500ml 페트병 있죠. 우리 저기 생수병. 그 병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스트로브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하얀 연기가 막 피어올라요. 그런데 그 술집 여성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흡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거 마약 아니야? 생각했죠. 마치 우리 그 저기 영화 속에서 봤던. 그리고 옆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옆에 그 삼합회 오야봉이 있었어요. 제 옆에. 근데 이 사람은 은박지에다가 소금,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라이터를 있죠. 우리 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불로 이렇게 이렇게 가열을 해요. 그러면서 코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함정이다. 이건 마약이야.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난 여기서 또 당하겠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호텔에